엄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 엄마가 너희들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는데 그래도 그 돈은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거잖아요. 그럼 내가 50년을 같이 살면서 고생한 건 아무것도 아니란 거냐? 엄마, 우리도 다 힘들게 사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 힘들지. 너희가 얼마나 힘든지 이 엄마가 모를까? 그러니까 이제는 저희 좀 도와주세요. 애들 학원비도 벅차고 힘들어 죽겠어요. 뭐라고? 내가 언제 너희 안 도와준 적 있었냐? 엄마, 큰 소리 내지 마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소리를 지르세요. 그래, 너희 면목 깎이니까 조용히 하라는 거지. 엄마, 나도 이제 알았다. 너희 눈에는 이 어미가 돈 주머니로만 보이는구나.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가족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때로는 따뜻하고 때로는 가슴 아픈 이야기들. 오늘은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김순자 할머니, 올해 83. 남편이 남긴 10억 원의 유산을 두고 세 자녀와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50년을 함께 살며 고생했던 세월은 인정받지 못한 채 자식들은 법적 상속권만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랑 허리 굽어가며 모은 돈인데 내 노후는 어쩌라는 거니? 노년의 삶이 더욱 길어지는 요즘, 부모와 자식 간의 재산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연 김순자 할머니는 욕심 많은 자식들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할머니의 지혜롭고 기발한 대처 방법이 많은 이들께 특급 공감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산 분쟁이 아닌 우리 사회가 직면한 뼈아픈 현실을 보여주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하루는 여전히 바쁩니다. 아침 5시면 일어나 경로당 청소를 하고 이른이 넘은 동생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하루가 갑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오늘도 경로당에서 하소연을 늘어놓습니다. 나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야. 그냥 서운한 거지. 너무 서운해. 세 자녀 모두 대학을 보내고 결혼할 때는 빚까지 내서 집을 마련해줬던 할머니.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조차 눈치 보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큰 아들이 전화해서는 세금 때문에라도 빨리 증여를 하자더라고. 근데 막상 만나서 들어보니 내 노후 자금은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요양원에 가시면 되잖아요. 솔직히 엄마는 집에서 혼자 밥도 대충 드시고 약도 시간 맞춰 못 챙겨 드시니까 요양원 가서 도움 받으면 좋잖아요. 우리는 다들 바쁜데 어떻게 엄마까지 신경 써요? 눈가에 맺힌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둘째와 셋째마저 자신들의 몫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막내가 그러더라고. 엄마가 혼자 쓰기에는 너무 큰 돈이라고. 자기들 어려운 거 뻔히 알면서 그렇게 움켜쥐고 있으면 안 된다고.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한 어머니. 그런데 이제는 그 자식들에게 돈만 움켜쥐고 있는 이기적인 부모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그저 내 마지막 가는 길이 너무 외롭지 않았으면 했을 뿐인데. 자식들의 등살에 할머니는 결국 병원 신세를 지게 됩니다. 스트레스성 위장장애. 이것은 단순한 질병이 아닌 깊어가는 상처의 흔적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째. 김순자 할머니를 찾은 건 동네 이웃인 막순 할머니뿐이었습니다. 순자야, 애들은 왔다 갔냐? 아니, 다들 바쁘대. 바빠서 5분도 못 오나? 그러게, 돈 얘기할 때는 시간 잘 보냈는데. 할머니의 입원 소식에 자식들은 각자의 이유를 대며 발걸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병원에 도착한 것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낸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청구. 이게 뭔지도 모르겠어. 내가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녀서. 글씨는 다 읽을 수 있는데 뜻을 모르겠어. 자식들은 법적 절차를 통해 아버지의 유산을 나누자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잊고 있었습니다. 여기 봐. 집은 우리 영감이랑 나랑 공동 명의로 되어 있어. 우리 영감이 그나마 똑똑했지. 나더러 도장 찍으래서 찍어놨더니 이게 이럴 때 필요한 거였나 보다. 공동 명의로 된 집.
그동안 당연히 자신들의 몫이라 생각했던 자식들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자식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큰 며느리가 보낸 문자입니다. 어머님 편찮으신데 저희가 너무했어요. 죄송합니다. 라는 문자였습니다. 근데 공동명의라는 걸 알고 이제 와서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더 서운했습니다. 퇴원 후 찾아온 큰아들 부부. 하지만 그들의 방문은 또 다른 상처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저희 집에서 사시는 게 어떠세요? 거기 계시면 늘 불안해서 그래요. 왜? 내가 죽어야 안심이 되니? 엄마는 왜 이 사람 말을 그렇게 꼬아서만 들으세요? 큰며느리의 달콤한 말 뒤에는 집을 팔아 재산을 나누자는 속셈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들, 너는 기억나냐? 네가 결혼할 때 돈이 없어서 내가 목걸이까지 팔았던 거. 그때는 며느리도 같이 많이 안타까워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랬던 며느리가 다짜고짜 내 집을 내놓으라고 하는구나. 할머니의 말에 큰아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그때 얘기를 왜 지금 하세요? 애들 대학 등록금도 몇 년 더 남았는데 저도 힘들다고요. 그래, 너희도 돈이 필요하지. 근데 이 애미는 앞으로 뭘 먹고 살라고 그러냐? 요양원 가시면 되잖아요. 너는 입에 담기도 싫은 소리를 어떻게 그리 쉽게 하니? 내가 널 키울 때는 말이다. 밥을 굶어도 너한테는 흰 쌀밥을 먹였어. 내가 학교 갈 때는 내가 장사를 해서라도 너 학비를 대줬는데. 말을 잇지 못하는 할머니의 눈가에 또다시 눈물이 고입니다. 자식을 위해 바친 세월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큰아들 부부와의 갈등이 깊어지는 사이 둘째와 셋째도 각자의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가 전화해서 오빠네가 그러는 건 너무하죠. 저희한테 맡겨주세요. 그 말도 알고 보니 자기네 명의로 집을 이전하자는 거였습니다. 서로를 헐뜯으며 자신들의 이익만을 주장하는 자식들. 그들의 말다툼 속에서 정작 할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막내도 한마디 합니다. 엄마는 오빠랑 언니 말만 믿으면 안 돼요. 제가 모시고 살게요. 그런데 막내의 말에도 밑에 깔린 뜻이 있었습니다. 집을 담보로 사업 자금을 쓰고 싶다는 겁니다. 한편 큰 며느리는 이웃들에게 김할머니의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에서 이웃들이 쑥덕거립니다. 저 집은 시어머니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 났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저 내 몫을 지키려고 했을 뿐인데 하며 할머니는 씁쓸했습니다. 김할머니는 결국 오랫동안 다니던 경로당마저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두려워서였습니다. 사실 나는 말이야.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야. 그저 내 자식들이 이 애미 속 하나 편하게 해주길 바랐는데. 근데 왜 이렇게 된 걸까? 어느 날 할머니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 밖에는 큰 며느리와 함께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분이 부동산 감정사예요. 집 시세 좀 알아보려고 왔으니 좀 들어갈게요. 할머니의 허락도 없이 집안 구석구석을 사진 찍고 메모하는 사람들. 할머니는 당황하여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인데 나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게 말이 되나? 며느리의 행패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큰 며느리는 이웃집 사람들 다 찾아다니면서 시어머니가 치매 초기라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병원 진단서까지 위조하려고 했습니다. 한편 둘째와 셋째는 서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 각자의 몫을 더 크게 챙기려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시장에서 다리 힘이 풀려서 쓰러졌는데 큰 며느리가 119도 안 부르고 나중에 치매 증거로 쓰겠다고 자기 휴대폰으로 동영상부터 찍었습니다. 자식들은 서로 엄마를 모시겠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재산을 빼돌릴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내가 진짜 정신이 없나? 저번에 큰아들이 왔을 때 무슨 서류에 도장을 찍자고 하더라고. 우리 아들이 하자고 하니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찍기는 했지만 불안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잤어. 치매 소문이 퍼지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 통장 정리하러 갔더니 창구 직원이 얼굴도 보지 않고 보호자 안 계세요? 혼자 오셨어요? 라며 큰아들 연락처부터 물어봤습니다. 할머니의 일상은 증거 수집에 시달리는 나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양말 한 짝이 없어져도 사진 찍고 밥을 조금 태워도 사진 찍고 이제는 방에도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나. 그런 생각에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일 가던 복지관에 갔더니 큰 며느리가 먼저 와 있더라고. 직원들한테 내가 폭력적이라며 저를 때렸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할머니는 결국 자신을 믿어주는 동생 집으로 피신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동생네까지 찾아와서는 우리 어머님 노후를 책임져야 할 사람이 바로 우리들인데 왜 우리 의견은 무시하세요? 며느리가 동생 앞에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어디에도 숨을 곳조차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자식들이 서로 할머니의 재산을 두고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셋째가 둘째 아들한테 전화해서 오빠는 그동안 엄마한테 받은 게 많으니 이번엔 우리가 가져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모가 죽기도 전에 유산 나누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삶은 점점 더 숨막히는 감옥이 되어갔습니다. 이제는 약을 먹어도 내가 제대로 먹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매일 사진을 찍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의 오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순자야, 너 요즘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내가 아는 좋은 변호사가 있는데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하면 뭐해? 자식들하고 더 멀어질 텐데. 그래도 내 자식들인데.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 며느리가 밤중에 와서는 내가 자기 돈 500만 원을 훔쳤다고 경찰까지 데려왔습니다. 여러 정황상 경찰은 할머니의 결백을 확인하고 돌아갔지만 이 사건은 동네방네 소문이 퍼졌고 할머니의 체면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날 쳐다보는 게 도둑년으로 보는 것 같아서 이제 마트 가는 것도 무서워. 내가 이러려고 그 고생을 했냐? 극심한 스트레스로 할머니의 건강은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관심은 오직 재산에만 쏠려 있었습니다. 한겨울 추운 날씨, 할머니는 집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와서 집 수리를 한다며 하루만 나가 있으라고 합니다. 갑자기 나가 있으라고 하니 어디 갈 곳도 없고 할머니는 동네 공원 벤치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바람이 매섭게 불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해봤는데 엄마, 며느리 말 좀 들어주세요. 집이 너무 오래돼서 고쳐야 한다잖아요. 아들의 어이없는 반응에 추운 줄도 모르고 멍하니 몇 시간째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추위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지나가던 청소부 아저씨가 쓰러진 김할머니를 발견해서 119 차로 실려갔는데 자식들은 아무도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도 할머니를 향한 자식들의 냉대는 계속됐습니다. 간호사가 보호자 연락처를 물어보길래 새 자녀 번호를 알려줬더니 큰아들은 해외 출장이래. 둘째는 바쁘다면서 비서를 보내겠대. 막내는 전화도 안 받아 병실에 홀로 누워 할머니는 젊은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애들 학비 대려고 새벽에 일어나 김밥 만들고 밤에는 건물 청소하고 손이 얼어서 갈라져도 내 자식들 생각하면 행복했는데 병원 밤마저도 목이 메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병실의 옆자리 박할머니와의 만남은 김순자 할머니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하고 누워만 계시더니 어느 날 할머니의 한숨 소리를 듣고는 조용히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김할머니의 사연을 다 들은 할머니는 나는 교통사고로 아들이 먼저 죽었어요. 그런데 자식 없는 나보다 자식 있는 당신이 더 불쌍하네요. 나도 작년에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는데
며느리가 그걸 핑계로 요양원으로 보내려고 하고 재산도 다 뺏길 뻔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조카한테 물어보고 은행 거래 내역이랑 통장 복사본이랑 하나씩 증거를 모아서 변호사 법무사 도움으로 내 재산을 지켰어요. 가만히 당하고만 있으면 자식들은 더 괴롭히니까 독한 마음을 먹어야 해요. 그 이야기를 듣던 순자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차마 내 자식들에게는 어찌하지 못했었는데 이제라도 나 자신부터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몰래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큰 며느리가 경찰 부른 날 CCTV도 확보하고 도둑으로 몰았던 거짓말도 다 녹음했습니다. 이제 보니 나를 요양원 보내려고 치매 진단서 위조한 것도 다 증거가 남아있더라고.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무리 내 자식들이지만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무언가 단단히 결심을 합니다. 아들이 해외 출장 간다며 병원비도 안 보냈는데 알고 보니 내 통장에서 돈 빼간 걸로 가족들이랑 호주 여행 중이더라고. 이제는 할머니가 자식들의 범죄 증거를 차곡차곡 모읍니다. 문서 위조에 사기에 명예훼손에 횡령까지. 이제 와서 보니 내가 너무 눈 감고 있었네. 이러니 자식들이 나를 더 우습게 봤지. 병원 퇴원 후 할머니는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은행에 가서 통장을 전부 조회해 봤더니 큰아들이 내 도장을 위조해서 적금을 해약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2억이 넘는 돈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며느리가 거짓말하는 걸 몰래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라서 돈을 막 뿌린다. 폭력을 휘두른다. 이런 거짓말들, 결정적인 증거는 둘째 며느리가 실수로 보낸 문자였습니다. 셋째한테 보내려던 문자를 실수로 나한테 보냈더라고. 시어머니 치매 진단서는 내가 맡을게. 지금 당장 쓸 돈은 벌써 빼놨으니까 걱정 마. 할머니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에 가고 경찰서에도 가보고 구청 상담센터에도 가보고 드디어 할머니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이 집 명의를 바꾸러 갔습니다. 남편 죽고 큰아들이 어머니 몰래 공동 명의로 했던 것을 법무사의 도움으로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자식들의 계획은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허둥지둥 둘째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이러세요? 이제 와서 엄마라고. 너희들이 그동안 불법으로 한 짓들 내가 다 알고 있다. 김순자 할머니는 이제 자신만의 방식으로 상황을 역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할머니가 알려준 대로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이 회사 돈을 빼돌려서 도박하고 있다고 큰아들 회사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물론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아들이 그동안 자신에게 한 거짓말보다는 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의 편지 한 통에 큰아들 회사에서 감사가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발만 동동 구르더라고. 내가 전화해서 말해줬지. 엄마가 너희들 거짓말 때문에 궁지에 몰려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알겠냐? 둘째에게는 더 교묘한 방법을 썼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몰래 운영하는 다단계 조직이 있다는 걸 알아내서 익명으로 거기 피해자 명단을 시청 민원실에 보냈습니다. 셋째에게는 가장 아픈 곳을 건드렸습니다. 셋째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시댁 식구들이라 셋째가 시어머니 뒷담화하는 아주 악랄한 내용을 몰래 녹음해서 시어머니한테 보냈습니다. 복수는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한 짓을 내가 그대로 돌려주니까 이제 다들 내가 무섭대. 누구 말 맞다나 호랑이도 제 새끼한테 물린다고. 나도 이제 발톱 좀 세워보려고. 할머니의 반격은 자식들의 일상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회사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다단계 때문에 경찰서에 불려다니고 셋째는 시댁에서 쫓겨나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진짜 목적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한 건 이런 게 아닌데 그저 내 자식들이 자기들이 한 짓을 깨닫고 진심으로 뉘우치길 바랐을 뿐이야. 드디어 큰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알겠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 말이 또 거짓말일까봐 무서워서 그저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둘째와 셋째도 차례로 찾아왔지만 할머니는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다들 잘못했다고는 하는데 이게 진짜 반성인지 아니면 또 다른 꿍꿍이 속인지 이제는 내 자식들 말을 믿지 못하겠어. 할머니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모은 증거들 경찰에 가져갈지 말지는 너희들 하기 나름이다. 이제 선택은 너희 몫이야. 자식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무력한 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자식들은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내가 바보처럼 보였겠지. 하지만 이제는 달라. 내 인생의 마지막은 당당하게 살아갈 거야. 마침내 자식들이 진정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이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번에는 진심이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김순자 할머니의 마음은 이미 단단히 닫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용서는 하겠지. 하지만 이제 믿지는 않을 거야. 나이 들었다고, 자식 낳았다고, 그게 내 삶을 포기하는 이유가 되면 안 되는 거야. 나도 이제는 내 행복을 찾아가는 중이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김순자 할머니가 계십니다. 그분들의 작지만 소중한 행복을 위해 우리 사회가 함께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삶을 응원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